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시작부터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 감사드립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짜잔. 변상욱 기자입니다. 저희가 가족하고 또 미디어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가족이라는 얘기를 1시간 안에 한 꼭지에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두 분의 스페셜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미디어 융합연구소의 윤복실 연구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잡쇼 크루고요. 서울여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박진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약간 이렇게 좀 랩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족과 관련돼서 제사에게 남은 게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찬찬히 좀 얘기하다가 굉장히 소중한 건 우리가 안다. 여전히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뭔가 바뀌고 있고 근데 이걸 만약에 조금 바뀐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땐 또 다른 뭔가가 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미디어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도 기억하는 게 1인 가족이란 말이 너무 어폐가 있는 말이다. 1인이 어떻게 가족이냐. 뭐 옛날에는 막 그런 어떤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인 가구라고 하죠. 또 뭐 한 30% 넘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미디어를 보면 새로운 가족을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프로 이거 왔다 막 이렇게 나올 건데 뭔가 이렇게 재밌게 좀 보여지는 예를 들면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약간 뭐 스낵컬처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미디어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거기서 뭔가 가족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굉장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대중문화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나 혼자 산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정상 가족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여서 정상 가족에 대한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우리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굉장히 10년 이상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놀러 가서 뭐 웃고 떠들고 하는 그리고 맨날 모이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이게 프로그램이 변질됐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갈망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가족이라고 핏줄로 묶여있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갈증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뭐 그 생각이 들고요. 또 2022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브로커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이유가 나왔던 영화인데 아이유 강동원 나왔었고요. 송강호 나왔었고 배두나 나왔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상 가족으로부터의 탈피 그러나 여전히 또 대안적인 어떤 형태의 가족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 그런 텍스트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의 얘기인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갔더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동원과 송강호가 브로커여서 이렇게 영화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 사람이 영화 끝에는 거의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 가족에서부터 탈피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관계, 또 하나의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드라마나 뭐 영화나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패밀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네요. 그래서 미드에는 모던 패밀리가 있잖아요. 현대적인 패밀리는 거기엔 뭐 입양도 있고 이혼해서 재혼 가족도 있고 정말 이게 가족이야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형태들을 맞아요. 다 한꺼번에 그냥 때려 넣어서 모던 패밀리라고 부르는 시트콤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일본 영화였던 거지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인가요? 아마 이혼한 아버지가 딴 데 가서 재혼해서 낳은 딸아이가 다시 부모들을 다 잃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의 자녀들과 만나서 다시 한 가족이 되고 뭐 이런 그것도 누가 봐도 제일 가족을 받아줘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을 갖다 이제 연출하기로 했지만 예, 가족을 갖다 남자, 여자,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로 구성한 그 이데올로기의 문제, 그건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진짜 미디어 속에서는 많이 깨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실험은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국가가 이제 뭐 집단주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또 집단의 핵심은 또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그 영화 뭐 이렇게 아빠가 된다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전통 차원으로 이렇게 막 해보면 분명히 가족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이제 관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가족이 아니 뭐냐? 근데 그 인간에게 집중한다면 저건 일로 와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혈연 관계와 법적 관계를 따지면은 가족일 필요가 없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가족을 정의할 때는 혈연 무슨 법 이거 상관없습니다. 예. 스스로 영어로 related 관계되어 예. 있다라고 서로 인식을 하면 가족이다라고 사회학에서는 이미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은 그 어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흔히 부르는 성공한 가족의 뭐 멤버들을 한 2명 앉혀놓고 자기네 아들들을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찌질하고 못난 듯한 미우새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우새군요 그게.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거. 아무튼 미우새를 보면 했는데 미우새를 보면 뭔가 찌질하게 그려나가는. 듯한 예, 그게 느낌. 이제 아직까지는 정상 가족 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 가족 범주 아래서 자녀들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존재이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란 점에서 가족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뭐 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인과 함께 어떤 식으로 즐겁게 이 생활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공동체 함께 누구와 함께 이 삶을 같이 할 것인가 꾸릴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미우새 거기서도 보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아들이나 이제 딸들이 저기서 이렇게 노는 거 보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활화산 펑펑 쓰고 저걸 어째. 근데 그 스튜디오가 사실은 뭔가 가치관의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는. 네.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어찌 보면 그 모니터 그 안에 있는 아들 딸들은 아무 문제 없거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척 뭐 이런 게 렐러티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해서 또 살고 있는데 엄마들이 볼 때는 저거 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게 진짜 그러고 보니까 많은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네요 미디어에서. 그러면 그 장땡땡 목사님 나오는 그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뭐죠? 여러 명의 그 연예인들도 잔뜩 나와서 가족 얘기도 하고 맨날 시어머니 얘기하고 동치미. 동치미. 맞아. 근데 박사님 의외로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연구 나오면 다 맞히시네. 연구 때문에 보시는 거죠. 근데 동치미에서 얘기하고 하는 수준을 보면 정말 예전에 그 가부장적인 거에서 못 벗어나기도 하고 자기들의 맞아. 좁은 경험에 묶여가지고 못 나오기도 하고 근데 프로그램이 뭔가 지금의 논의처럼 자유롭게 되다가 결론을 맺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이 저렇게 장수하면서 사람들한테 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나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세대가 이미
50대, 60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그냥 OTT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들 셀렉트해서 보는 거지. 그냥 그 시간대에 방송되는 걸 보는 거는 이미 50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안 말씀하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봤군요. 특히 몰랐네요. 동치미는 종편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종편의 타겟팅은 뭐 저널리즘도 마찬가지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높은 연령대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려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과 그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에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지금 젊은 시청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얘기들로 그래서 저 정도 동치미가 생각나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저런 생각은 넘어서야지. 저기에 같이 있으면 어때? 답답한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더라고 항상. 내가 또 이해가 일부러 또 가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참 뭐. 아니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잘 보면 일종의 줄타기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서는 재미가 없고요.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1년쯤, 2년쯤 지나면 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까요?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혼자 산다도 이렇게 변천돼 갖고 동치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몇 년 지나면 뭐 가족 혹은 다른 어떤 개념으로 어떤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가보나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죠. 고소하죠. 법정에서 낳아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기할 거면 나를 왜 낳은 것이냐. 저 아버지를 무책임한 내가 아버지로서 나는 법정에 고발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뭐 우리가 불행히도 다른 나라처럼 난민 생활로 떠돌이가 되는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빈부 격차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안전이나 생명의 위협마저 받는 세상으로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언제 우리 아이들이 누가 나 떨어 나가달라고 했냐? 당신 떨어 나가달라고 했냐라고 항의하는 이럴 때 가족은 그럼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얘기의 좀 흐름을 짚어보면 제사를 비롯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또 그 안에서 있었던 일종의 억압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뭔가 탈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가족의 위기라고 이야기될 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애정을 나누고 또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랑의 어떤 맺어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은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가족이라는 말은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관계를 지칭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용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발을 우리가 잘 해석할 때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런 반발들이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또 이 시대에 이 가족에 대한 이런 반발들이 많은 시대에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핏줄이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공유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공유한다고 해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른다면 거기서 굉장한 어떤 확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가족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어떤 사랑의 최후 단계가 되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는 돌봄과 보루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게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뭐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여서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지만 사실 굉장한 대안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에 뭔가 그런 대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걸 잘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반기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실은 오늘 가족이 와해되면서 이래서 노인부양이라던가 저출산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도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뭐 1인 가구는 배제된 이런 문제도 있고 되게 거기에 대해서 막 갈라지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면 뭐 가족 문제도 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뭐 정상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부한테만 주어진 무엇,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희생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묶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제도를 잘 만들면 더 그게 더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 바꾸자고 몸부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부양자의 존재 유무에 대한 거죠. 이 사회복지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맞아요. 어딘가에 너의 가족이 네네네네. 살고 있어. 그럼 넌 빠져야 돼. 이런 것도 아직도 못 고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지난달에도 어떤 50대 남성분이 그 뭐지? 그 동사무소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이분이 집을 이렇게 증여를 받은 거예요. 네. 집이 있어서 이제 기초 생활 대상자가 되지 않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입은 전혀 없이. 네네. 그래서 혼자 돌아가시고 죽은 지 한참 돼서 발견되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되게 이제 그 빈 구석들을 이제는 촘촘하게 채워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저출생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교회에서도 개신교 내에서도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서 얘기하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가부장제가 만들어내는 혹은 가족주의 중심적인 의미의 가족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의 어떤 가부장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확장적인 어떤 대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유교나 전통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개신교들이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뭔가 가족에 대한 가족의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거나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뭐 1.6 막 해가지고 문제 많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몇 년 동안 몇 조를 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면 그걸 과학적으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서 몇 조를 투입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얼마 주면 어떻게 결과 났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게 메인 스트림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하고 혹은 굉장히 좋아하고 여전히 애정 갖고 이런 것들은 또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진짜 뭐 그 한국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너무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안에 만약에 뭐 위원회가 꾸려지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진짜로 그 이제 뭐 넛지라고 하잖아요. 왜 도대체 뭔가 이런 그 일이 벌어지는지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고쳐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 근데 조금 뭐랄까 고추장스러운 것들은 약간 유연성을 갖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이 뭐 악마만 디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치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17년간 390조 원을 썼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려면 390만 원대 아기 나올 때 그냥 1억 원씩 주면 되는 건데 간단한 계산인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390조를 투입했는데 출생률이 스톱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계속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 도대체 390조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207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입니다. 지금 5,200만이죠. 그럼 2,200만이라도 채워 넣어서 현상을 유지하려면 2,200만을 어디서 데리고 올 건데 당연히 외국인들의 이주 외에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외국인 이주도 이미 결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든가 뭐 캐나다 또는 호주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아이만큼 이주민이 있습니다. 대개 30만, 뭐 27만, 33만, 30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주민이 훨씬 많죠. 태어난 아기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노동력을 맞췄는데 이 나라들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틀린 점이 그건데 프랑스는 땅이 엄청 넓어요. 농업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폴란드, 헝가리 쪽으로 진출하면서 넓게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범 영토를 갖다 구성해 갖고 나름대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이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근데 해결 못하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농토도 사실 별로 없고 요새 물가도 다 수입 물가에 의존해 가지고 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경우 빈부격차가 확 커지는데 가족들이 이제 부양하기가 서로 어려워지면은 그때 생기는 문제는 뭘까? 근데 농사지을 인구마저 또는 공장을 돌릴 인구마저도 부족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노동력의 수입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와서 통합적으로 우리 식구가 된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제도나 법이 다 그렇게 취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통합적으로 저출생 문제와 이주 노동자가 다시 이주해서 귀화한 한국인이 되는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야 되는데 돈만 들이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390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참 저희가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가족이라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에 있어서 한 회분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두 번 어쩌면 또 더 얘기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번 건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5월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뭐 소중하다 안 하다 뭐 이제 바뀌어야 된다 뭐 제사 그만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가끔 뭐 선물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가족이라는 거. 그래도 기독교 교회 협의회니까 이렇게 성서적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다면 예수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 가족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를 둡니다. 가족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도 어머니에게 주변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의 가족입니다라고 당부하고 가시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죠. 가족이라는 제도는 소중해. 예수도 거기를 통해서 오셨어. 그러나 떠나시면서 당부한 거는 어떤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핏줄로 연결되거나 호적에 같이 들어갔던 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가족입니다라고 하고 하셨다. 이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아멘 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로 끝납시다. 마지막에 우리 또 변상욱 형제님이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또 이렇게 미잡쇼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소중한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 또 미잡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